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선아리랑이라는 민요 한 편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봐요. 우리가 전에 좀 배웠던 잡가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갈래들은 평민들이 즐겼죠. 평민들이 즐겼지만 그 노래를 부른 창작 주체 자체는 노래를 부르고 또 짓고 이랬던 사람들은 전문 가수들, 아주 고도의 기술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가수들이 판소리도 부르고 또 잡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 정선아리랑 같은 민요는 그야말로 민중이 불렀죠. 민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런 민간의 노래를 우리가 정선아리랑과 같은 민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매년 고3들이 배우는 EBS 교재에는 이런 민요들이 한 편씩은 꼭 실렸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 노래가 실리기도 하고 잡노래가 실리기도 하고 이런 아리랑 계통의 노래들이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민간에서 불려졌던 민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선아리랑 같은 작품은 민요로서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갈래 같이 보세요. 민요, 민간의 노래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부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요라는 건 여러분 부녀자의 노래 이런 뜻이잖아요. 아녀자의 노래, 여인들이 주로 불렀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 보면은 여인들이 주로 부른 게 이제 그 채록을 할 때 보면 여인들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녀자들이 부른 경우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런 여인들만의 노래가 아니었고 노동요라고 보기도 합니다. 노동요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정선아리랑을 부르면서 나룻배에 이 나루 사공들이 사공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그래서 사공들의 그 노래를 듣다가 왜 여러분 사공의 노래 누가 듣는 거예요? 정선에 오고 갔던 뭐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듣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노래가 되게 흥얼흥얼 되게 즐겁고 뭐 흥겹고 막 이렇게 입에 붙는 거지. 가사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가사를 또 보태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보부상 같은 사람들, 장돌뱅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정선에서 시작은 했는데 이 정선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됐던 이유는 이렇게 나룻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 사공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장돌뱅이들이 이렇게 전국에 퍼뜨렸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얘는 노동요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독창요. 흥얼흥얼 그냥 혼자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선후창요. 여러분 교환창이라고도 우리 얘기하는데요. 민요가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민요는 이렇게 뭐 세시풍속 같은 거 즐길 때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뭐 풍년을 즐긴다든지 잔치가 열렸어. 그러면 이제 민요를 부르는 거지 그때. 그렇게 부를 때는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선창이에요. 선창. 선창은 가사가 계속 바뀌면서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술도 들어가고 막 이런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이 노래 못하는 대다수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코러스 넣어주는 거지. 후렴 부르는 거야. 후렴. 아리랑 아라리요 뭐 이런 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 요 부분. 요 후렴을 후창.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후렴구를 불러주는 걸 그걸 선후창요 혹은 교환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독창을 할 수도 있고 선후창요로 불리기도 했었다. 갈래가 이렇게 쭈루룩 나왔는데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가능했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정선 아라리로도 불린대요. 정선 아라리로도 불리는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있는 토속 민요다. 여러분 토속이라는 거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 정선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선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토속민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창작층이 넓게 퍼져 있으며 가사 또한 풍부해요.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했죠? 사공이 부른 노래를 전국에서 모여 있었던 보부상들이 듣고
받고 그걸 전국의 각지에 가서 퍼뜨리고 이러면서 후렴구는 똑같이 맞춰주면 돼. 후렴구만 맞춰주면 가사는 자기네들 마음껏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노랫말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기존의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수의 창작자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러분, 민요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특징이 정선아리랑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민요는요, 구전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후렴구만 동일하다면 그 구조가 대단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야.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라는 후렴구만 내가 붙이면 난 지금도 정선아리랑의 한 토막을, 한 연을 덧붙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적층성이라고 얘기해요. 민요의 적층성. 민요의 적층성이라는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뭐 현장 상황에 따라 그냥 여러 명의 창작자가 즉흥적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게 또 퍼져서 정선아리랑의 한 노래 구절로 이렇게 덧붙여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거야? 민요가 갖고 있는 개방구조, 열린구조 해도 되겠죠? 열린구조 또는 적층성. 적층 무슨 말이야? 층이 쌓여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용이 점점 쌓여갔다는 거야. 어떻게 되면서? 구전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개인 창작자가 지은 딱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맞춰주면 느슨했기 때문에 형식 자체 대단히 느슨하고 후렴구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창작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정선아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별표 5개 체크하시고요. 노랫말 사이에 유기성이 떨어져. 유기성이라는 거 여러분 상호 관련성, 인과성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대단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이 대단히 독자적이고 독립적이다라는 거야. 왜? 창작자가 다르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며 정서며 이런 게 다 별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개방구조고 적층이라는 층이 쌓였어. 이야기가 계속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요인데 정선아리랑인데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이렇게 연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각각의 연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각각은 인과적으로 연결할 수 없어요. 연결해도 안 되고. 왜? 열린 구조로 그냥 받으면 돼요. 유기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한 2개, 3개의 연이 하나의 설화로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좀 연결돼서 읽히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걸 인정해라. 그게 민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니 앞년은 이런 얘기하다가 뒷년에서 갑자기 주인공도 달라지고 뭐가 이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처럼 이 작품은 두터운 창작층, 풍부한 전승가사, 상황에 따른 가사의 창작 등 살아있는 민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주제를 잡는 것도 힘들어. 그냥 정선에서의 삶이야. 이거를 이별의 정한이 주제야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된 거고요. 가난을 한탄하는 게 주제야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된 거예요. 각각의 소주제는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로 묶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민중의 애환,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민중의 한, 요 정도로는 잡아갈 수 있겠다. 거기에는 이별의 정한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가난을 단식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정선아리랑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려 만렵에 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의 유신들이 조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 나왔단 말이야. 도망가서 정말 산골짜기 강원도 정선에 은거해서 지었던 노래로부터 정선아리랑이 출발했다라는 기원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려 만렵에 고려를 그리워하는
고려를 회고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가사도 있는데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한이라는 정서로 우리가 묶여볼 수는 있겠다 정도까지만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특징 보십시다. 화자의 처지, 정서 등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는 부분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겁니다. 정선의 지역적인 특징을 민요를 통해 만나게 될 겁니다. 민중들의 삶의 애환,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거다. 노래로 불렸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다. 대고와 번복이 있을 거다. 또 계속 얘기되는 거 별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덧붙일 수 있는 열린 구조, 적층성의 특징이 참 잘 드러났다. 따라서 각 노랫말이 병렬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정리하고 가시고요. 연속지의 긴 노래고요. 지금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덧붙일 수 있어. 계속 노래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는 지켜라? 이행의 사음보야. 이 규칙적인 운율은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 사람이 부르는 선창과 여럿이 함께 부르는 선우창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게 특징이야. 그리고 여러분, 정선아리랑이 나왔으니까 민요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민요의 특징 여러분 별표 체크하고 좀 보고 가십니다. 구전성 있죠. 입에서 입으로. 서정성 민중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서민성 서민의 생활 감정이 잘 나타난다. 형식성 노래로 불렸었기 때문에 율격이나 형식이 좀 다듬어져 있고 일정한 형식을 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그 형식을 양반 시가처럼 엄격하게 지켰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느슨한 형식이었다. 그런데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운율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민요의 특징들이 정선아리랑에 잘 녹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요의 종류, 여러분 민요의 종류 가끔씩 이런 좀 어려운 어휘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세요.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요는요, 이 민요를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민요가 어떤 특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노동요도 기능요다. 왜? 일할 때 그 일을 어떤 일의 흥겨움을 북돋우면서 노동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노동요들이 기능요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의식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 의례 관혼상제라고 우리 얘기하죠. 뭐 혼인을 할 때라든지 장례를 치를 때도 여러분 노래 불렀던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은 다 의식요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유희요 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 예를 들어 여러분 뭐가 있을까? 화전놀이 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봄에 꽃놀이를 갔었단 말이야. 부녀자들이. 그때 놀이 가가지고 꽃놀이를 가서 막 이렇게 화전도 붙이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뭐가 된다? 그런 노래들은 유희요가 된다. 놀 때 부른 민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요나 의식요나 유희요는 모두 다 기능요에 속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비기능요는 그냥 노래 자체가 흥겨워 부른 민요는 그냥 비기능요에 포함이 되겠다라는 얘기. 요 정도 두 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특징들이 이제 정선아리랑 본문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보십시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왜 피나 모춘 3월이 아니라면은 투견새는 왜 우나. 자, 여러분 이 행의 사음보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왜 피나 모춘 3월이 아니라면은 투견새는 왜 우나. 이행 사 음보 확인하셨습니다. 이행사음보 확인했고 여러분 표현법 뭐 쓰였어요? 태고법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두 개로 좀 나눠 놓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똑같으니까 색깔 펜을 하나씩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네, 보시죠. 첫 번째 의미. 여기가 명사심리는 여러분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바닷가를 명사심리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곳은 고운 모래가 펼쳐진 바닷가와 해당하로 대단히 유명하대요. 거기가 명사심리야. 그러면 여기를 해석해보면 명사심리가 아닌데 해당하가 왜 피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두 번째 행도 해석을 해보면 모춘 3월이 아닌데 지금은 늦봄, 점을 못 자란 말이야, 봄춘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늦봄이 아닌데 두견새가 왜 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야. 중심 내용 첫 번째, 어김없이 돌아오는 자연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야. 요거 말고 여러분, 요거 순서 잘못 써놨구나, 선생님이. 요거 두 번째로 연결하세요, 여러분. 여기. 자, 다시. 여기가 명사심리가 아닌데 해당화가 왜 필까? 지금이 늦봄이 아닌데 두견새는 왜 울고 있을까?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거는 요거 의미 1은 중심 내용 2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순서 바꿔서 써놨어요. 2번이에요. 고려 왕조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 고려 말에 이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성계 일파가 힘을 얻었잖아. 그때 그 이성계 일파의 포갑을 피해서 응거했던 선비들이 있었다고요.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간 거죠. 정선에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있었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경남도 원산의 명사심리는 자기가 즐겼던 곳이야. 그때 해당화를 막 즐겼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명사심리가 아니야. 근데 해당화가 피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게 했겠어? 고려 왕조가 정말 영화로웠을 때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연을 즐기고 있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늦봄이 아닌데 두견이가 울고 있구나. 두견새는 왜 우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두견새는 왜 우나? 이때 정서는 뭔 거야? 고려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는 정서가 뭐에 이입된 거야? 두견새에 이입이 됐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이 뭐가 쓰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감정 이입이 쓰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의미로 다시, 여기는 명사심리가 아닌데 해당화가 왜 피고, 모춘 3월이 아닌데 지금 늦봄이 아닌데 두견새가 왜 울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명사심리, 해당화가 막 펼쳐졌었던 명사심리에 두견새가 울고 있던 그 계절, 그걸 그리워하고 회상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고려의 그 유신들이라고 얘기하죠. 남아있는 충신들의 그 한탄,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으로 첫 번째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명사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행을 두 번째 의미로 읽는 거야. 명사 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화가 필 리가 없는데 해당화는 왜 피나? 해당화가 핀 걸 보니까 여기가 명사 심리로구나. 해당화가 피어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모춘 3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우나? 요거 두 번째 의미. 늦봄이 아니라면 두견새가 울 리가 없는데 두견새가 우는 걸 보니까 지금이 늦봄이로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의미로 읽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중심 내용 이렇게 1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명사심리가 아닌데도 여기에는 뭐가? 봄이 오니까 해당화가 피고 있고, 또 늦봄인지 아닌지 내가 봄의 계절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두견새가 울고 있네. 지금이 늦봄이로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 1번으로 연결하면 이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읽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됐나요? 두 번째 의미 다시 한 번 더. 명사 심리가 아닌데 해당화가 피고, 모춘 3월이 아닌데 두견새가 울 리가 없어. 지금 여기는 명사 심리니까 고운 모래가 펼쳐진 바닷가니까 해당화가 당연히 필 거고, 또 지금은 늦봄이기 때문에 두견새가 울고 있을 거야. 자연은 어김없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어김없이 돌아오는 자연의 섭리로 해석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긴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냐면 화자의 감정이랑 아랑곳하지 않는 객관적 외부 세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1번으로 보든 2번으로 보든 어찌됐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자연물, 해당화라든지 두견세라든지 이 두 개의 자연물은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객관적 상관물이 될 거예요. 화자의 정서는 뭐다, 여러분? 두견세가 나와 있고 두견세는 왜 오나 이런 표현들을 보건대 한의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었죠. 민요는 뭘 담는다? 민중의 애환을 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중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화자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은 어김없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놓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해당화 두견세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화자와 자연물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대비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비관계로 읽게 되면 두견세는 왜 우나 울다도 뭐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적 표현으로 읽어야지. 그냥 관용적 표현. 그냥 두견세가 소리를 낸 것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울다, 새가 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 놓고 나서 자연은 이렇게 봄의 경치를 펼치고 있는데 나는 우울하고 힘들어. 라는 나의 우울함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쓰였어.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미 1번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고려말 유신들의 노래로 해석을 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탄하는 노래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두견세는 그야말로 뭐가 된다? 감정이입의 소재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두견세는 한의 정서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게 된다. 여러분, 자 지금 선생님 말이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의 거의 70%가 뭐다? 감정이입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감정이입은 공식이 있다 그랬어. 무슨 공식? 자연물에 뭐를 결합하는 거야? 정서를 결합하는 방식이야. 내 정서, 화자의 정서야 주로. 주인공의 정서를 결합하는 방식이 감정이입이고 이건 객관적 상관물의 하나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 상관물에 뭐가 있었어? 지금처럼 화자와 대비됨으로써 대비되는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할 수 있는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암숙의 꼬리는 정다워. 근데 난 혼자야. 그러니까 내 외로움이 더 부각되는 거지. 나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보면서. 그러면 자 중심 내용 두 가지를 다시 이제 설명해 보면 중심 내용 1번은 나와 무관하게 어김없이 아름답게 펼쳐진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때의 자연물들도 나의 이 우울함과 나의 슬픔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고려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한탄이 정서를 드러내는 거다 라고 보게 됐을 때도 두견세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의 소재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관습적 상징물이 더군다나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이 일련의 정서를 한이다라고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 두견 비슷한 성격을 지닌 선생님 적어놨죠? 접동, 소적, 망재운, 불여귀, 귀촉도 이런 새들이 모두 다 뭐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의 정서를 부각하던 새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고요. 야행성이야, 이 새. 야행성이어서 밤에 오는 거지. 내가 밤에 잠 못 이루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새소리가 들리니까 이 새들을 다 뭐로 연결한 거야? 나도 이렇게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힘든데 쟤도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에서는 요 새들은 한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암기하시어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표현법 여러분 대구 확인하셨죠? 해당하는 왜 피나 두견새는 왜 오나 해당하가 피었구나 두견새가 울고 있구나 서리법으로 읽으시고요. 또 감정이입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 잘못 적어놨다. 고치세요. 의미 2로 해석했을 경우 고려 왕조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의미 2로 해석했을 때 감정이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 여러분 수특에 실려있는 본문 내용 두 행의 관계를 자꾸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죠. 수특에 두 행은 여러분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모춘사물이 아니라면 대구 문장이잖아.
있으니까 대구로 이어져 있는 두 문장은 기본적으로 병렬 관계다. 그죠? 병렬은 나란히 놓았다라는 뜻이죠. 내용이 나란히 놓았어. 그리고 해당어가 피고 두견세가 오는 거니까 두 개는 관계가 반대가 아니라 대등 관계가 되는 거죠. 대응 관계 하셔도 되고요. 대등 관계다라고 수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년 조금 의미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불려진 상황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로 갑시다.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으냐. 꽃 같은 나를 놔두고서 연락선을 탔나. 여기는 상황이 되게 분명하다. 뭐다?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어디로? 동경으로 떠났구나. 동경으로 떠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구나. 중심 내용, 이별과 원망이구나. 꽃 같은 나를 두고 너는 그 좋다는 동경으로 갔구나. 너 정말 좋아? 이러고 있는 중이지. 연락선, 떠남, 이별 뭐 이런 거를 함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다. 부각되는 미의식 여러분 BM이다. 네. 마이너스의 상황에 마이너스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 꽃 같은 나를 두고 너는 떠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용된 표현법 직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직유 찾았어요? 어디? 네, 꽃 같은 직유 쓰였고요. 설이 어디 쓰였어요? 그 얼마나 좋으냐 연락선을 탔나 네, 설이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형의 관계 병렬 대비입니다. 여러분 앞에랑 앞에 잠깐 확인하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병렬 대등 관계였잖아. 두 행이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대등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대비야 대비. 왜? 일본은 좋아서 갔죠. 일본은 좋아서 갔어. 일본은 좋아서 갔어. 꽃 같은 나는 어땠어? 버림당했어. 일본은 선택됐어. 님에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좋은 동경, 그렇게 좋다는 동경, 일본의 수도, 그리고 꽃 같은 나, 이게 병렬이 됐는데 나란히 놓였는데 관계는 대비다 그 얘기야. 좋은 동경은 님이 선택했고 나는 버렸다. 그래서 병렬 대비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년 보십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정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여기도 여러분 상황은 정확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님이 떠나고 있대. 가고 싶어 가나? 라는 얘기는 설이잖아. 설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해가 지고 싶어졌나? 아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님이 가고 싶어 간 거냐?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님이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서는 자 해가 지는 것과 님이 가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 지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님이 간 것 또한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수용, 체념, 상실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강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쓰였다. 해가 지고 있는 것.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쓰였다라는 얘기고요. 해의 내포적인 의미는 그럼 뭐냐? 뭐 광명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주체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자연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주체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그냥 돌아가는 외부 조건인 거죠. 그게 해의 내포적인 의미다. 그것과 같은 게 뭐다? 님이 가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대응이다. 해가 지는 거나 님이 가는 게 대응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 표현법 여러분 해는 님은 지고 싶어지나 가고 싶어 가나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죠? 대구 설이 쓰였고요. 도형의 관계 이제 아시겠죠? 병렬 지는 해 가는 님 지고 가고 두 개가 다 대등한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 앞이랑 비교해 본다면
앞에 좋은 동경을 선택하고 나는 버리고 하는 대비와 반대로 여기는 대응을 이루고 있고 대등한 관계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보십시다.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말아라. 대사의 성격, 이곳과 정선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자, 금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딸 주지 마라. 금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도대체 정선이 너무 좋아. 정선 좋죠. 경치, 아우, 지금도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산이랑 물이랑 조화를 이루어서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풍경이 좋다고 해도 딸 주지 마. 금지시켰어. 이유 나왔어, 이유. 강남밥 사절치기에 어금니다 빠졌구나. 쌀이 없어서 강남밥은 여러분 강남밥 사절치기가 쌀이 없어서 옥수수 알로 밥을 지어서 먹는데 그 옥수수 알도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알도 부족하니까 네 동강 네 개로 잘라가지고 그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은 밥을 먹느라고 강남밥 이 옥수수 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느라고 어금니가 다 빠지겠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왜 딸을 주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 딸 어금니 다 빠져 너 네 딸 거기 줘 그럼 네 딸 어금니 다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심 내용 정선에서의 궁핍한 삶에 대한 탄식이다. 이해되셨죠? 강남밥 사절치기 어금니가 빠지는 거 밥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탄식 가난에 대한 탄식이다 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어조. 말 건네는 어조. 어디 나왔어요? 딸 주지는 말하라. 명령형에 있는 거죠. 말 건네는 어조 있고요. 어금니다 빠졌구나. 구나. 감탄형, 종결, 어미. 그래서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의식 해양미다. 아니 그냥 가난해서 뭐 울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가난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야 밥 먹다 어금니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좀 되게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했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거지. 그래서 해양미가 드러나고 있다. 평민문학의 주된 미의식이죠. 평민문학의 잘 드러나는 미의식입니다. 해양미가 이 부분에 좀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옥수수알 밥 먹는 거니까 뭐 쓰였다.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는 미각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행의 관계가 앞이랑 좀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 앞에는 병렬 구조였었잖아. 근데 여기는 금지와 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금지라는 결론을 내어놓고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연결 관계인 거죠. 두 행의 관계가. 그냥 병렬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놓은 게 아니라 이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정선의 구명은 옛구자예요. 옛 이름은 무릉도원이 아니더냐. 무릉도원이었다 그 얘기인 거지. 설이죠. 이곳 정선지역의 옛 이름은 인간 이상형을 상징하는 무릉도원이 아니었던가. 무릉도원으로 불린 이유는 뭐냐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그리고 두 번째 증산이란 곳인데 여기가 옛날 읍터였기 때문에 여기 되게 살기 좋다 이렇게 말했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랬는데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충충하네. 무릉도원은커녕 산만 오타다. 산만 겹겹이 쌓여있을 뿐이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면 읍터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원이 더 이상 도원이 아닌 게지. 사람들도 읍터가 옮겨지니까 사람들도 다 같이 떠나갔겠죠.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는 거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앞 연에도 계속 있었어야 되는 후렴구를 마지막에만 좀 넣어놨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후렴구입니다. 앞에도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만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자, 화자의 상황 봅시다. 깊은 산에 둘러싸여 산만 층층하다 그랬잖아요. 고달프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산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단절이고 장애물이다.
그래서 산만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고달프고 그런 거죠. 뭐 먹고 살 것도 변변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행의 관계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선의 옛 이름은 무릉도원이었어. 그런데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층층하다. 자, 무릉도원이랑 여러분 뭐가 대비하고 있다? 산만 층층이다가 반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병렬 대비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인과적인 연결이 아니라면 우리가 병렬 관계로 놓고 그것이 대응인지 대비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묶여 있으면 대비 관계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긍정적 의미끼리 두 행 사이의 의미 관계가 부정적 의미끼리 이렇게 묶일 때는 여러분이 이것도 대응 관계라고 읽어가시면 되고요.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병렬되어 있을 경우에만 대비 관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 나왔어. 산이 대단히 많다. 지역적인 특수성 보이고 있는 거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고개 함축적인 의미 산과 같아요. 단절과 장이다. 자, 가는 정선 아리랑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별표 제거하고 가십니다.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반복됐으니까 여러분 앞에도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그냥 뺀 거죠.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민요를 정선 아리랑이게 해주는 것이 이 후렴구다. 시적 안정감, 통일성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행의 가사가 계속 바뀌어도 이 후렴구만 넣어주면 뭐가 돼요? 정선 아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열린 구조를 가능케 한 거죠. 서로 다른 사설의 내용들을 하나의 노래로 인식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다? 정선아리랑의 후렴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 고개로 나는 너무 넘어가기 힘드니 나를 좀 누군가가 넘겨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움, 애상,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율격 여러분 어떻게 된다? 앞에 확인하셨습니다. 사음보 율이고요. 주된 정서, 내용은 독립적이지만 한의 정서가 중심이구나 라는 거. 가난을 한탄한다든지 님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무릉도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릉도원은 사라지고 산만 남아있다라든지 이런 외로움의 정서, 고달픔의 정서가 끊임없이 부각되는 한의 정서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민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 한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정선 아리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각각의 연이 독립적이라는 거, 열린 구조라는 거 이런 민요의 특징을 훨씬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